자, 그러면 이제 그 독일 통일하고 이제 비스마르크 부분을 할게요. 이 독일 통일과 비스마르크 과정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최근에 독일사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사 부분을 이제 특히 독일 근현대사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정세를 보면요. 그 비행기 이후에 이제 독일 연방이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신성로마 제국이 있었고,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나일 동맹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 연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독일 연방은 이제 35개의 연방 국가와 4개 자유시 연합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제가 이제 포일센 체제에서는 유지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독일의 통일의 움직임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 그 브레션 샤프트 운동이 있었다고 했죠.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빈 체제에서 이제 뭐냐면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고, 이때 이제 정치 통합하기 이전에 그 1830년에 간세 동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국 간에 이제 연방 국가끼리의 그 간세가 있었는데 도중에 그걸 폐지하고, 왜냐면 간세가 통행세가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폐지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혁명 이후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개최되죠.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자들 이제 주도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뒤에부터는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덴마크의 슐레스위히 홀스테인 점령부터는 누구 정책이요? 예, 비스마르크의 정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홀스타인과 슐레스위히아 이런 것들 점령하고, 근데 또 슐레스위히아 홀스타인 또 문제로 포일센하고 또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비밀조약을 맺었던 동맹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부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비밀조약하고 남부동맹까지는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죠. 남부 독일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에모스 정부 사건을 계기해갖고 그때 이제 보불 전쟁이 나고 독일 제국이 완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브레션 샤프트 운동은 이제 저번에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 독일 간세 동맹은 이제 1834년, 30년하고 있네요, 거침에. 34년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통일을 앞서서 그 당시 포일센이 주도를 해가지고 독일 간세 동맹이 성립됐다. 그래서 독일 내 연방 국가 간의 간세가 폐지되고요. 화폐, 도량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통제도들이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은 그 영국 상품의 어떤 방어,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아까 말한 화폐나 간세, 상업정책의 단일화, 그 다음에 지방간세를 철폐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국내적인 경제력을 통일을 형성하는데, 보통 이제 정치적인 통일을 앞서갖고 경제적 통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일센 중에 경제 통일을 했다. 간세동맹 성립,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혁명 계기로 성립된 것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죠. 자유주의자들이 주관했던, 요거 별표 한 2개 쳐놓으세요. 여기가 한 2-3번 나왔는데, 자, 거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논쟁했던 것이 토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 그 다음에 공화정가, 입헌군주제가 이제 대입을 했고, 결국은 결론에 소독일주의와 입헌군주제가 채택돼서 포일센 국왕에게 재가를 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독일주의가 뭐고 대독일주의가 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뒤에 넘어가서. 자, 보통의 대독일주의인데, 대독일주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예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를 맹주로 삼아서 중부 유럽의 대독일 연방을 건설하자. 이게 이제 대독일주의인데, 오스트리아 중심의. 근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장한 대독일주의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이제 소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자는 그 당시 민족주의자였으니까 이들은 그 소독일주의보다는 대독일주의를 강조했어요.
대독일주의가 그 당시에 지배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생각하는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독일주의는 뭐냐면 그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그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독일 민족이고 이 독일어 사용권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된 통일된 독일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게 뭘까요? 오스트리아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동일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 그 대독일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아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를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제국을요. 그래서 그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 오스트리아권과 그 다음에 그 비독일어권을 사용하는 그 오스트리아권으로 제국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분리하자. 그래갖고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나 그 오스트리아 의원들이 제언을 했는데 오스트리아 황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제국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자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그 거부하면서 뭘 제시하냐면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독일 연방, 예전에 그 비엔에이의 독일 연방 있죠. 독일 연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뭐냐면 통일하자.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그럼 오스트리아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비독일어까지 다 합쳐가지고 독일 연방에 들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키되 오스트리아 중에 비독일권을 배제시킨 거고, 여기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는 그 독일 연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준에서 오스트리아를 모든 영토를 다 포함시키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제출한 그 초안이 이거예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원래 초안은 그 오스트리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 제국은 지금까지 독일 연방의 영역을 구성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채택된 소독일주의는 여기 보시면 독일 제국 현재까지 독일 연방을 영역을 구성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그냥 번역상의 문제고, 문제는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독일 연방 부분에 이렇게 독일어 표시돼 있죠. 예, 제가 독일어 짰기 때문에 독일어를 읽지 못해요. 예, 근데 글자가 다르죠 지금. 예, 그래서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독일 연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독일 연방이 달라. 그럼 의미가 뭐냐? 요때 독일 연방은 비엔에이에 의해 결성된 독일 연방이에요. 예, 근데 요때 이제 그 소독일주의는 뭐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새로운 독일 연방이에요. 예, 그래서 표기를 지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독일어 표기가 없는 데 반해서, 여기는 독일어 표기를 이렇게 표시한 것은, 그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를 뭐냐면, 구분하기 위해서다.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초안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는 소독일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안에 입각해서 제출하니까, 그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에서 거부를 한 거야. 이건 안 된다.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키되 오스트리아 나머지 지역 그 비독일권은 독일 민족이라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제국 분리시켜서 말아라.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오스트리아 위원들을 다 철수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빠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하나밖에 없겠죠. 뭐가 있어요? 소독일주의야. 그래서 결국에는 소독일주의를 채택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독일주의는 대독일주의가 붕괴 시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독일을 독일화 규정하고 이제 통일하자. 이것이 누구 아니에요?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안을 중심해갖고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소독일주의가 그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에 반영이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대구에 있는 무슨 대 교수님인데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요걸 제가 근거를 찾으려면 근거 없어. 뭐 서계에 나왔나 서청에 나왔나 서강에 나왔나 없는 거야. 심지어는 근대 독일사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근데 말도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 가고 유학 가갖고 연구했던 그 논문책에서 봤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낸 것 같아요. 예, 이걸 누가 맞춰?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답안을 소독일주의, 프랑크푸르트 그 제국헌법 소독일주의잖아요. 근데 답이 보니까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인데 그냥 대독일주의 쓰면 2점짜리 문제인데 1점밖에 안 줬대요. 거기 앞에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예요.
예, 그래야지 2점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독일주의를 그냥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만 생각하는데 실제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가 있어요. 이게 다수설이야. 근데 이제 서계에서나 교과서에서는 되게 대독일하면 뭘 중심으로 한 거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얘기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찾아보면 검색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는 대독일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황제가 그걸 거부해가지고 위원을 철수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네들이 주장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의 대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중심한 대독일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것들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헌법을 만들고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만들고 나서 입헌군주를 이제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입헌군주를 왜 자유주의자들 주장했냐면 수공업자들 노동자를 못 믿어. 얘네들은 차라리 얘네들이 믿는 바에는 군주를 믿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포유셋 왕한테 재간을 바쳤지만 결국에는 포유셋 군주가 뭐야? 거부했죠. 나 이거 못 받겠다. 그래서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거부를 하고 이게 비에름 4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는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독일 통일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근데 왜 거부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바치는 재간을 못 받겠다는 거야. 입헌군주 말도 되냐? 전제군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몇몇 국가와 군주들과의 동맹을 맺어서 이제 만대로 통일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압력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올무츠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갖고 포유생 군주 중심의 군주 동맹이 해산되고 다시 예전에 비내이 때 독일 연방이 부활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프랑크푸르트 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자, 237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다음 글을 읽고 문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과정에 성장하기 시작한 유럽 민족주의는 이월 혁명의 계기로 힘을 가시했다. 자, 이 시기에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성립되어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월 혁명의 계기로 유럽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에 그 결정기를 맡게 되었다. 자, 거기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오랜 논의 끝에서 내놓은 통일 방식과 정치체제, 주도적 국가를 언급하는 200장이 쓰시오. 일단 구체적인 것은 거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게 단서를 달았죠. 자, 독일의 통일 방식, 소독일주의, 정치체제는 뭘까요?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주도적 국가는 포유셋. 요거 말을 꼭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면 이월혁명 전후로의 민족주의 성격 변화. 그거 아까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통합적 민족주의의 성격 변화. 이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5-3번은 비스마르크 처할 정책인데 이건 너무 강범위해.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비스마르크가 어떤 통일 정책을 펼쳐갖고 정쟁을 펼쳐갖고 어떻게 통일했는가 이거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개별적인 사건들이 나오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다음은 19세기 독일의 여러 헌법 중에 하나이다. 미추린 조항이 독일 제국의 구성 방안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독일 제국은 이제까지 독일 연방의 영역을 구성한다. 이거 보면 딱 보면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에요. 여러 헌법 중에. 그 부분, 이거 딱 보면, 이거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니까 당연히 소독일주의겠지. 한번 딱 쓰면 틀려. 함정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쓰면, 요때 핵심 키워드가 독일 연방이야. 근데 한글의 독일 연방이 아니라, 독일어 있죠? 독일어에 그게 핵심 키워드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기본서에 있는 원문 내용 보면 소독일주의하고 다르죠. 번드스가 번드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달렸는데 이게 아마 독일 연방에서 적어놓은 게 뭐냐? 한글로 번역한 거는 이게 뉘앙스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독일어 적어놔야지 뭔가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기 적어놓은 거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 출제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 이거 공부하면 독일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내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도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처음에 답안을 맞춰볼 때 다 소독일주의라고 했어. 예, 대독일주의 쓰면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구박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물어봤대요.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출제 교수가 요번에 내가 문제를 냈는데 너네들 답을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소독일주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이거 소독일주의 아니라 대독일주의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사람이 맞는다고. 그게 이제 건너 이제 확산이 된 거야. 저도 이제 한번 그 교수님 제자한테 물어봤어. 아는 분이 있어갖고 제자분이 전화를 걸고 물어봤는데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 났죠,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대독정변이라고 하죠, 대독정변. 대독일주의 정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변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답안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팍팍 들더라고. 예? 이런 개떡 같은 문제가 어딨어요, 이게, 완전히. 예. 지가 이만큼 안다는 걸 좀 가시하게 해서 문제 낸 거 아니야?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교수님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 교수님의 전공이 뭐냐면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군매이, 그다음 3인당 전공이야. 그래서 3인당과 관련돼서 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는 3인당도 낼 수도 있어. 예, 독일 3인당. 그래서 좀 공부를 해주세요. 서기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괄평가 부분을 이제, 잠깐만, 총괄평가 나중에 풀어볼게요. 이제 독일 통일전쟁 다 끝난 다음에, 예. 자, 지금 풀어보는 게 낫겠다. 23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37페이지. 1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독일 제국 헌법의 하나이다. 자, 이 헌법과 관련된 의회에 참여한 대독일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아를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독일 제국에 포함시키는 건지 말해보시오. 프로이센에서 1850년 제정된 이 헌법과 다른 제국 헌법 성격을 한 줄 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이제 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7번에 나오는 그 제국 헌법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에요. 예, 국민회의에서 만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는 그다음 대독일주의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포함시키려고 했냐면 그 오스트리아를 독일인 지역과 비독일인 지역을 분리시켜요. 독일 지역만 독일 제국에 포함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장하는 대독일주의자들이야. 이해되겠죠? 근데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자는 그게 아니었죠. 비독일 국가까지 다 독일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850년에 제정된 헌법은 뭘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관상 입헌주의죠. 그래갖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이제 국민회의를 강제로 해산시킨 프로이센이 외관상 입헌주의 흥정헌법을 중심으로 만든 게 1850년 제국헌법이야. 이것이 나중에 통일 후에 제국헌법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다른 제국의 헌법의 성격을 한 줄에 쓰시오. 이건 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자, 부르주아 및 지배층 융커의 지배와 종래 전제 정치를 확인시키는 외관상 입헌주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외관상 입헌주의.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했고, 그러면 이때는 융커가 아니라 부르주아가 들어갔죠? 부르주아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산업화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층인 부르주아 성장이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여기 들어간 거야.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비스마르크 이제 독일 통일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중간에 울무츠 조약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프로이센에 의해서 비스마르크를 등용을 했죠. 비스마르크를. 이 비스마르크는 융커 출신의 정치가예요. 보수주의자인데 다른 보수주의와 달리 그 당시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에름 1세죠. 그래서 비에름 1세는 모든 정치, 국내 정치를 다 뭐냐면 비스마르크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 중심으로 이제 통일 정책이나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의회에서 한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그 독일 통일은 만류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철과 피로 싸는 거다. 철 정책이다. 그러니까 군비 확장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해야지 무슨 자기 와가지고 만류 통해서 뭐 합의를 통해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철 정책은 독일 전쟁의 어떤 독일 통일의 원칙이었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철 정책은 강력한 무역과 중앙 권력에 위한 군국주의 통일 정책이고, 그리고 일시적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러나 언론 탄압을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초창기 땐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너무 이제 잘 하니까, 그 나중에 자유주의자조차도, 독일협회조차도 뭐야, 비스마르크를 지지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비스마르크 통일 정책은 크게 이제 세 식으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대덴마크 전쟁, 또 하나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볼 전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덴마크 전쟁을 볼게요. 덴마크 전쟁은 원래 이 덴마크 남쪽에 슐레슈비아는가 홀스테인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원래 30년 전쟁 이후에 그쪽 이제 덴마크 영역으로 넘어가는 덴마크 왕국 영역으로. 근데 문제는 이 슐레슈비아 홀스테인가 대부분 누구가 사냐면 독일인이 산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이제 얘기를 해갖고 나눠갖자.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슐레슈비아 홀스테인 지역을 먹기로 작정하고 덴마크하고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와 연합된 프로이센이 이 두 공국을 분할시켜요. 예. 그래서 하나씩 나눠갖게 돼. 예. 근데 이제 그 공국들을 분할하고 나서 나눠갖고 나서 요걸 또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또 일어난 전쟁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야. 예. 이게 1866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때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 싸우기 전에 이미 뭐냐면 러시아 프랑스에 접근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켰어.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접근해갖고 이제 독일하고 접근해갖고 오스트리아에 가담하지 않도록 외교 절충을 먼저 일단 사전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동부 지중해 문제 오스트리아와 이제 격려했던 러시아 유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나일 지방을 주겠다고 그 프랑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어. 직접적으로 언질만 줬지.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언질 주고 또 그 나폴레옹 그 당시 3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 싸우면 질질 끌 거다. 장기로 갈 거다. 그러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유리하겠죠. 그냥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몇 주 만에 끝났어요. 7주 만에 끝났죠. 실주 전쟁을 좀 하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절충에서 이제 있고 또 이탈리아는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들 이제 뭐냐면 베네치아 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공수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 지배 영역일 때 홀스타인 지역을 가난 문제를 들어서 또 오스트리아 전쟁을 해갖고 했는데 금방 끝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중간 정도의 조그만 연방 국가는 누굴 지지했냐면 오스트리아를 지지했고 그 당시 이제 했지만 포유센의 합방 오해서 오스트리아 지지만 오스트리아가 금방 이제 7주 만에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무슨 전쟁이냐면 7주 전쟁이다. 그래갖고 이제 끝나게 되고 결과 이제 오스트리아부터 프라하 조약을 맺게 되죠. 예, 프라하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 독일 연방이 그때 성립돼요. 예, 1867년에 그리고 북부 독일 연방이 결성되고 연방 소속 국가의 자치를 보장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는 연방 의장국이었던 포이센 국왕이 통솔하고 연방위에는 남자 보통선거제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실제 위회가 아니었으며 포이센에 대한 헌법적 제약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연방위의 의장은 비스마르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북부 연방 성립이 되고 북부 독일 연방 제국헌법도 그때 만들어져요. 예. 그 다음에 남부 여러 독일과 비밀 조약을 동맹을 결성돼. 이 비밀 동맹에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예. 그래도 이제 프랑스가 잠깐 보불 전쟁할 때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하고 프로이센이 참 그 전쟁할 때 남부 독일 쪽이 누구한테 붙을 거라 생각했어. 프로이센이 아니라 프랑스 쪽으로 붙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남부 독일하고 북부 독일은 이게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남부 독일은 주로 뭘 믿죠? 카톨릭을 믿죠. 근데 북부 독일은 뭘 믿어요? 신교 지역이야. 근데 프랑스는 뭘 믿죠? 카톨릭을 믿죠. 문화적 유대가 좀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믿을 거 생각한 거야. 푸이센을 버리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골 전쟁 하기 전에 남부 그 독일 쪽이 푸이센과 비밀 동맹을 맺을 거라 생각했으면 전쟁을 안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계산착오가 딱 일어나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남부 여러 독일들은 종교보다는 뭐다? 같은 민족이다. 이걸 선택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푸이센이 이제 오스트리아 격파함으로써 중부 유럽 지역의 세력 균형이 파괴되기 시작하죠. 결국에 자유주의자도 이제 뭐냐면, 이 비스마르크 업적을 인정해서 의회를 이제 뭐냐면서 군사비축을 추진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주의를 푸이센 패권과 보수적 지배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각 영방과 심지어는 종교가 다르는 남부 독일조차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뭘 내세웠던 거죠? 이제는 민족주의.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민족주의가 중요하다. 각 영방의 지역보다는 민족주의를 하나 묶은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독일에서 그 사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독일은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어쨌든 연방 국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어.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각 국가의 이제 연방 주마다 교과서라도 교육과정도 다 달라요. 예. 그 이제 예전에 연방국가적 체제가 남아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분리된 그 지역을 이제 이런 독일 민족주의로 묶어낼 수 있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제거 대상은 누구겠어요? 통일을 위해서. 프랑스죠. 예. 근데 프랑스를 하려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 대놓고 싸울 수는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명분을 만드느냐면 때마치 그 당시 에스파냐 왕위 계승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파냐가 이제 그 당시 왕기가 그 뭐냐면 끊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왕기가 끊겨가지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제 왕기가 혈족을 찾아보니까 에스파냐에서 혈족을 찾아보니까 저쪽 독일에 있는 왕투 푸이센 계통의 왕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들은 이제 프랑스가 발끈한 거지.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독일 계통의 왕이 등장하면 양쪽에 포위되는 거 아니야. 푸이센 쪽이나 이게 스페인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사가 그 당시 이제 그 다급해가지고 이제 그 비에르 1세한테 물었어요. 그 보낼 거냐 왕족을. 싫다고 자기는. 왜 그걸 보내냐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비에르 1세가 그 당시 에모스에 있었거든요. 옹촌장에. 거기까지 찾아간 거야. 그냥 무례하게 막 다그친 거지. 확인해달라, 뭐 문서 남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비에르 1세가 나 싫다. 예전에 말렸으면 했지 왜 못 믿고 그지다니냐 하면서 딱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비스마르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보를 쳤냐면 독일 국민들이 프랑스 대사가 포이센 왕에게 무례함은 것처럼 비치도 이렇게 쳤고 프랑스 그 국민들에게는 그 당시 프랑스 대사가 독일 황제한테 모욕을 당한 것처럼 이게 전문을 보냈던 거야. 이것을 또 뭐냐면 이제 또 프랑스 신문에서 이제 받아 적은 거죠. 지금 저 도중동 받아쓰기 잘하잖아요. 받아 그대로 적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공포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열받는 거지. 우리 무시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나폴레옹 3세가 내세웠던 게 뭐야? 또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냥 독일 치자. 그래갖고 이제 곡박 공격해 들어온 거야. 근데 이미 독일은 사전에 프랑스가 공격할 거라고 미리 준비 다 해놨죠. 이거 예상하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셌거든요. 그 계획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세당에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를 점령하고 나서 베르리얼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설립하게 돼요. 이 과정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알사스 로렌 지역도 획득하게 되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독일 통일 성립을 보면 이제 푸이센 비에르 1세가 독일 황제 즉위에서 독일 제국을 설립했고요. 1871년. 그래서 독일 제국 성립까지 보면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나엘 동맹이 있고, 그 다음 독일 연방이 있고요. 그 다음 독일 제국 이렇게 있죠. 예,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연구했지만 오스트리아는 이제 혼자서 통치하기 힘드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중 왕국을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제국의 탄생을 볼게요.
자, 1871년에 만들어진 독일 제국은 25개 연방 국가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합스부르크 영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이제 소독일주의를 채택을 했고, 연방 국가의 권한은 이제 보면 각 연방 국가는 제대의 명칭과 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강범의 자치권을 인정해준 실제 통일 국가였다. 그래서 외정과 그다음 군사권, 재정 부분 누가 다 장악하고 있었죠? 프로이센의 중앙 집권, 프로이센이 장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방 국가의 자치권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이센 비스마르크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게 돼요. 정책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다음 의회들 구성을 보면 제국의회와 이제 연방의회 이 두 개가 나는데, 이게 이제 그 1850년부터 헌법에 입각한 법을 이제 1870년 통일 제국 헌법에서 계속 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 입헌주의야. 겉으로는 입헌주의인데 실제로는 의회가 기능을 못해.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 귀족층과 신흥 상공업 계층이 이제 지배하는 구조였고요. 의회는. 그래서 이제 연방의회와 제국의회 두 개로 나누는데, 연방의회는 상원에 해당하죠. 그래서 구성국가 대표들, 그러니까 각 연방 국가대 국가 대표들과 황제가 임명한 대표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칙선위원회에서 세습제였다. 칙선위원회는 뭐냐면 황제 칙령에 의해서 임명된 의원들 말이에요. 예, 세습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제국의회는 이제 하원이죠. 그래서 25살 이상의 보통 선거를 구성했대. 형식적인 측면을 볼 때는 상당히 영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성인 남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선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 그치 운영 방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실권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계급 선거제야. 그래갖고 그 보통 선거가 아니라 집단별 투표를 좀 약간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납세액에 따라서 4%는 3분의 1 정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납세자는 14%까지는 또 3분의 1, 마지막 하류 82%는 3분의 1을 뽑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인당이 이제 등장을 해갖고 나중에 노동자들이 3인당을 많이 찍어주잖아요. 하류 계층들이. 근데 3인당에서는 다수당이 나올 수 있지만 절대 정권을 못 잡아. 왜? 3인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는 3분의 1이죠. 나머지 여러 군수정당의 3분의 2를 장악하잖아요. 예, 우익들이 보수정당. 그러니까 이 보수정당 연합체제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인당이 아무리 의원수, 선거를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얻더라도 국회의원수 3분의 1밖에 배당이 안 돼요.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지귀족과 신흥 부르주아들이 이제 의회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주로 이제 예산만 승인해주는 권한만 있었다. 그래서 별로 입법권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위회 구성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위회와 그다음 헌법 체제가 아시아 각국에는 참 마음에 들죠. 예,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다 이제 프로이센 헌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메이지 유신도 독일 안에 그러니까 흥정헌법이죠. 예, 그래서 이런 헌법들을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자, 의회 실질 역할을 보면 하원은 25세 이상의 성년 남자들 보통 선거로 제국의회를 구성했고, 근데 실질 권한이 별로 없어. 재상이 이제 국민들 여론을 좀 파악하는 정도의 장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원실 정도 보시면 돼. 청와대 민원 많이 쓰자 지금. 그 정도의 권한이야.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국정을 장악하는 것은 재상과 황제였고, 재상은 의회가 아니라 황제에게 책임을 지며 황제 또한 의회 해산권을 가졌다. 마음만 안 들면 그냥 의회 해산권 하면 돼. 그리고 예산 승인 권한이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잖아요? 그냥 전년도 예산을 많이 끌어다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도 그렇죠. 일본도 메이준시도 그거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의회에서 뭐 예산 통과 안 하면 전년도 의사 준해서 이제 적용되잖아요? 다 독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있다라는 거, 독일 제국의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이제, 잠깐만요.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제 총괄평가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36페이지 펴보세요. 236페이지. 자, 236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보기는 보기와 같이 비스마르크의 연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책적 기조는 무엇인가? 프로이센 국공은 건전한 국가의 적폐국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영토가 분산돼 있어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한데, 자, 하여튼 언론이나 다수결에 따라서 오늘날 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과 필요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철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뭐냐면 현실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이탈리아나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현실 정치가들이야.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 정치가들이 그 통일을 주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보죠. 보기에서 1871년에 달성한 독일 통일의 성격을 옳게 고른 것은, 자, 뭘까요? 일단, 민족주의이며 보수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족주의면 보수. 그래서, 초창기 자유주의지만 민족주의, 보수주의 넘어가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료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못 고른 것은, 자, 독일 제후들은 독일 제후들과 자유도시들은 한 목소리로 가인이 독일 제국을 회복시켜 60년 넘도록 공석이 되었던 독일 제국의 한계지를 부활시키며 떠맡을 요청한 까닭에, 그리고 이들 위해 독일 연방 헌법상 적절한 개정이 이뤄진 까닭에, 그리고 이들 위해 독일 연방 헌법상의 적절한 개정이 이거 또 똑같네요. 중복인데 지우시고. 신의 은총에 의해 프로이센 왕인 비에듬은 통일된 독일의 제후들과 자유도시의 요청에 부응하여 독일 제국의 황제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조국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느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르샤 궁전에서 프로이센 국왕 비에듬 1세가 독일 황제 즉위할 때 연설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1번은 본 독일 제국은 그 신성로마 제국을 밝힌다. 아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잠깐만요. 말 잘못했네. 예. 요때 맞아요. 독일 제국은 신성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왜냐면 요때 60년 넘도록 공속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년 동안 공속이 됐던 것이 이제 나폴레옹이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시키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이제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해체시키고 나인 동맹을 만들죠. 그래갖고 이 나인 제국이 이제 그 당시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가 60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프로이센 대독일주의에 의해서 통일된 게 아니라 소독일주의에 의해서 통일됐죠. 이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포 1871년 베르사유에 행해졌다. 맞죠? 이거는요. 그 다음, 프로이센과 프랑스 정부에서 전쟁에서 남부 독일은 프랑스 편에 가담했다? 아니죠. 예, 어디에 가담했어요? 비밀 동맹에 따라서 그 비밀 조약에 따라서 프로이센에 가담했죠. 요건 누구의 희망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폴레옹 3세의 희망사항이지 팩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기읒과 디귿.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내정을 보죠. 비스마르크는 진짜 이게 독일 근현대사에서 되게 중요하고 기출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다 걸려있어.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나오는 부분이 세 영역이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비스마르크의 뭐죠? 독일 통일 과정 이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이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이죠. 그리고 이 세 개를 분야를 보는데 이 두 번째 파트인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을 보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보기 전에,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235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235페이지 13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이제 14번 문제 보면요. 자, 다음은 독일 통일 과정에 나타난 도표이다. 기획의 배경을 한 주인에서 서술해보고, 그 다음 니은 전쟁 이후에 프로이센이
독일 그 정치 세력과의 재편과 관련된 조치를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보불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가사건에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쭉 있는데 거기 이제 오스트리아 동맹을 해갖고 그 다음에 덴마크 슐레시와 홀스타인을 점령했죠. 그래서 그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자치권을 가진 슐레시와 홀스타인을 덴마크 합병했기 때문이야.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에 누구 많이 살았죠? 독일이 많이 살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을 보는데 이때 이제 독일의 정치세력 재편을 보면 독일 연방을 이제 해산하고요. 이때 독일 연방은 뭐와 관련돼요? 비네이 때 있죠. 만들어진 독일 연방을 해산하고 프로이센 중심의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고 그때 또 북부 독일 연방 제국 또 헌법을 또 만들어요. 남부 독일 간의 여러 나라와 비밀리에 동맹을 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불 전쟁이 계기가 됐던 게 무슨 전쟁 무슨 사건이죠? 에모스 그 전보 사건이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 32번 문제 볼게요. 32번. 자, 여기 가와 나는 19세기 독일의 제국헌법들이다. 그러니까 제국헌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헌법을 제정할 때 정치체제의 논쟁을 내용을 말해보고 기획의 독일 제국의 구성방과 관련되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쓰시오. 그리고 나는 A에 들어갈 말을 쓰고 그다음 니은과 디귿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제 이제 그 국정 운영 방법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먼저 물어볼 게 이제 가해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거든요. 예,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그 정치체제 논쟁을 쓰라고 하면 뭘 쓰셔야겠어요? 자, 이때는 그 통일 정부를 독일 정부를 형태를 공화정화할 것이냐, 그냥 군주제화할 것이냐, 이건 분쟁이죠.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독일의 구성 방식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지 쓰시오. 이거 많이 본 기시감이 들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이제 그 대독종변과 관련돼 갖고 하는데 이걸 이거 심리하면 대독일주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대로 문제 낸 게 아니라 비틀어 가지고 소독일주의를 냈어요. 소독일 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지. 어떻게 대독일주의도 이상한 거 오스트리아를 낸 게 비판적 의미에서 낸 거예요. 저도.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이건 1871년 제국헌법이에요. 이거 처음 보셨죠 이거? 이 내용은 제가 이 제국헌법은 내용을 어디에 넣었냐면 사흘 있는 서양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 있는 서양사라는 책에서 거기 제국헌법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부터 해갖고 북부 독일 제국헌법, 1850년 제국헌법, 1871년 제국헌법, 제국헌법 4개나 돼 있어. 거기 보면 자, 하여튼 거기 보면 제국법의 제정은 연방의회와 A도 제정해. 연방의회 A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A는 제국의회죠. 그래서 하원에 해당 제국의회도 구성된다. 양의회는 제국법은 다수결에 따라 통과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에 보면 연방의 의장직과 업무 감독은 제국의 수상의 소관사항이며 제국의 수상은 황제가 임명한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것을 이제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국정을 장악하고 온 건 프로이센 총리가 임명된 재상과 황제이며 재상은 의회가 아니라 황제의 책임이며 황제 의회 상권을 갖는다. 니은과 디귿은 이제 황제 중심의 운영권이다.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쭉.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번 문제를 이제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볼게 255페이지 57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교사 다음은 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나 사건에 대한 거다. 자, 이거는 사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용에 살펴볼 에모스 정보 사건이에요. 엠스 정권 사건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모스 정보 사건의 원인이 됐던 에모스 정권의 원인이 돼갖고 일어난 전쟁이 뭐죠? 보불 전쟁이죠. 보불 전쟁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보죠. 자, 다음에 기획의 독일 헌법 제국
독일 제국의 구성 방안을 대한 내용을 써보고 니은이 기획에 대신한 제정한 헌법의 성격을 서술해 보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기출 예문에 있던 그 비에르밀스의 즉위 선언서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 독일 연방 국가의 권리와 안정을 양립할 수 없는 헌법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이거 제가 잘못만 했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비에른 4세가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 있죠? 예,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거부하는, 제가 프랑크 국민위에서 이제 제가 올렸잖아요. 그 거부하는 그 내용인데,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예.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 있는데, 요거는 5살 배제한 프로이센의 이제 중심의 소독일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이 헌법 내용이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니은을 대시해서, 니은이 기구를 대시해서 제정한 헌법. 1850년 헌법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부유자 및 지배층 융코의 지배와 종래 전제 정치를 하게 되는 외관상 입헌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58번 242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출 예문에 있는 거네요. 제가 착각했는데. 네. 자, 다음 기획의 독일 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보고 니은의 헌법의 성격을 말해보시오. 자, 기출 예문인데 그 독일 제국과 관련된 것은 뭘 쓰시면 되겠죠? 기획에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얘기했던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니은의 헌법은 이제 그 내용들의 성격들을 쓰시면 되고 아까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독일 통일과 관련된 가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좀 볼게요. 국내 정책 부분을 두 번째로. 자,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도 예전에 한번 한문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대개 이제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을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져요. 첫 번째 시기가 이제 문화투쟁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당과 결별해서 중앙당 협력 시기,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대립했던 시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자, 문화투쟁 시기부터 볼게요. 자, 이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통일하고 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독일 통일 직후의 초기 때 이제 상황이에요. 그때는 비스마르크가 이제 자유당하고 손을 잡고요. 온고나 부르주아 출신의 손을 잡고 중앙당과 대립을 했던 시기야. 중앙당은 남부 독일 중심으로 카톨릭 세력을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일하고 나서 이게 독일이 연방 국가들의 어떤 뭐냐면 집합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합배도 통일하고 중앙은행도 설치하고 그다음 철도 우편 제도를 실시하고 이걸 남부 지역까지 확대시키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있고 그때 이제 문화투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교황 피우 9세가 자유주의 사상을 공격하면서 이제 국가의 교회 간섭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교황의 무오주 교리를 선언하죠. 무오주도 고치세요. 자, 그다음 교황권의 세속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 카톨릭에 불리한 법들 이제 제정에 반대를 하죠. 예. 그래서 대응해서 잠깐만요. 교황권의 세속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니까 이거에 대해 비스마르크가 카톨릭에 불리한 법을 제정하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중앙당이 결성하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반대해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 여기 중앙당은 남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부는 뭐 카톨릭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종교적 다른 지역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센 북부에서 이제 내려가고 막 통치하고 막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카톨릭이라는 형태로 이제 분출돼 나간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지역 정서도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반카톨릭법 입법 등 내용들 보면요. 그 국가가 이제 교회 통제를 하는 건데 자유당 협조하되 예수회원들 독일에 추방하고요. 성직자의 정치적 선교를 금지시키고 교회
교육기관을 폐쇄시키고 주교를 투옥시키고 각종 종교단체를 해산시켜요. 종교의식과 관계없는 민법상 혼인을 인정하고 신부가 될 사람들은 일반 대학에 적을 둬야 구제는. 이때 신부는 앞으로 이제 그 천주교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정책을 한 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서 남부 지역의 카톨릭색들 통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남부를 장악하겠다 안전히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카톨릭색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교황도 반발하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누가 이겼죠? 결국 카톨릭색이 이겼어. 왜냐면 그 당시 상황이 변화돼서 자기 우당에서 생각했던 자유당이 자기 적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를 장악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누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 당 중앙당을 자기 우당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투쟁을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화투쟁할 때 비스마르크가 해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카노사에 갈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 카노사에 갔죠. 예, 그래서 교황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예, 그래서 카톨릭하고 싸우면 별로 이득이 남을 게 없어. 예, 카톨릭은 이게 종교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조직 아니야 이게 조직.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시기를 보자. 이때는 문화 정책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원인은 자유무역 정책에서 처음에 독일도 자유무역 정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국과 경쟁과 동유럽의 어떤 값싼 유입에 따라서 이런 동유럽의 이건 뭐냐면 동유럽의 값싼 유입에 뭐가 주가 빠졌는데 동유럽의 값싼 곡물 유입. 그래서 영국과의 경쟁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값싼 곡물 유입에 따른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세 정책으로 전환을 하죠. 예, 여기에는 이제 뭐가 또 끼어드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역사주의 관점이 끼어들어. 역사주의. 그래서 역사주의라는 것은 이제 역사학에도 있지만 경제학에도 역사주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 어떤 일반적인 보편성을 거부하고 각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보편적인 게 아니다. 독일에는 독일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맞는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이제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들은 자유무역 정책을 이제 주장했던 건데 보호 정책을 쓰니까 반대하죠. 그래서 자유당의 지지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우당을 끌어들인 과정에서 중앙당을 끌어들이면서 문화 정책을 포기해서 반카톨릭법을 폐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결국에는 자유당도 결국에는 보수적 산업집단을 형성을 성공해요. 자유당이 보니까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자기가 장사가 잘 되거든. 이게 더 좋구나. 자유무역은 그 영국 애들이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준 거다. 주입한 이대독에 불과하다. 그게 깨닫으니까 그 당시 이제 자유당도 보수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보수적 성격으로. 그래서 이제 자유당하고 중앙당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대립 상대가 누구냐면 1870년대에 있었던 사회주의예요. 예,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단체가 당이 뭐야? 3인당이죠. 3인당. 자, 그래서 이 3인당이 확산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도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들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교조가 되죠. 독일 사회주의 운동은 그 뒤편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그걸 대응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사회주의법을 제정해요. 그래서 3인 사회민주당을 아예 불법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사회민주당과 그 다음에 그 하위단체들을 다 불법단체를 만들고 사회주의자들 하원 진출 인정해요. 근데 관련 각종 단체는 다 탄압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인당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가는 거야. 뭘로? 무소속으로. 개인으로 나갈 수 있지만 3인당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그 3인당 이하에 있는 관련 단체도 활동을 못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도 함 불구하고 3인당 위원들, 3인당 출신 당적을 갖고 있는 무소속 위원들이 제국의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되죠. 제1당이 되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자기 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 복지 정책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비스마르크 국가사회주의라고 지칭하는데 일종 가부장적 옹종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국하고 비슷한 것들 만들어. 질병보험법이라든지 재해보호법이라든지 양놈의 사회적 보호법 등을 추진했다.
그래서 선거에서 노동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보수적인 정당으로 찍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대구에 그 나이 많은 분들, 경북 그 경남 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 항상 몇 번 찍어요. 자한당 찍잖아. 예. 예전에 1번이라고 했던 지금 2번이지만 1번 찍듯이 맨날 선거하는 노동당을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대는 거야. 예. 근데 이 정책을 약간 봐온 게 시틀러야, 시틀러. 시틀러도 뭘 내세웠죠? 국가사회주의. 예. 그래서 국가가 복지 정책을 해갖고 시틀러도 나름대로 노동자들에게 여러 혜택들을 펼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잠시 초창기 때는 노동자의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시켰지만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감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는 3인당의 지지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시고 3인당의 지지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 239페이지 펴보세요. 239페이지. 자, 관련된 기출문제 239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자, 밀출신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의 노력은 새로운 제국을 탄생하였다. 영국 수상이 이 국가의 등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혁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국들의 우려는 매우 컸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주변 열강들의 힘을 합쳐 자국에 대적하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는 여러 소수민족, 종파, 계급 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몇몇 정치 세력들을 제국의 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공동체의 위협을 가했던 3인당들에 대한 법률들 시행의 절정을 다뤘고 그 사이에 중국 기업가와 대지주의 이해를 대변한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부상되었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건 누굴까요?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 자, 일단은 비스마르크 정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 1번이 물어보는데 뭐와 뭐죠? 프랑스 고립화 정책과 세력 균형 정책,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얘기한 거고, 2번은 영국 해군에 맞서서 함대를 건설하는 적극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펼쳤다? 그럼 비스마르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거는? 비에름 2세죠. 예. 비에름 2세는 비에름 1세의 손자예요. 그래서 비에름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즉위했는데 아들이 이제 비에름 1세가 오래 살았고 또 비에름 1세 아들이 이제 이름은 칭호를 잊어먹었는데 비실비실해 50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손자죠. 비에름 1세 손자가 이제 근데 이 비에름 2세는 20대 젊은 군주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의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지 이 사람이. 그리고 비에름 1세는 모든 정책을 이제 비스마르크에 맡겼지만 비에름 2세는 지원차 먹대래. 그럼 비스마르크가 계속 딴줄 거니까 얘를 해임하고 지가 이제 외교 내정 다 가난하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영국 해군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그 해군법이죠. 그래서 몇 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해군 함대를 늘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법으로 만드는 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굴 자극시키겠어요? 영국을 자극시키겠죠. 이런 법을 만들어놨으니.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이제 종전에 그 명예로운 고립을 이제 탈피해가지고 이제 삼국 협상을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인데 이건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지지 속에 카톨교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했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문화투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일기와 해당된 거고, 그래서 영국에 맞서 자국산업의 경제적 획박을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는 2기에 해당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노동자의 질병 및 사고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근대적 복지 정책을 했다. 1870년대 그 3인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정치지들이죠. 그래서 요 3, 4, 5번은 그 비스마르크 국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 1번은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2번은 비에름 2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34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234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거기 이제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 9번 다음에 20번이 문제가 아니라, 10번이에요, 10번. 네, 10번 곤쳐주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비스마르크 연설 내용이다. 미추르친 대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이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서 선거제도 문제점을 쓰시오. 자, 과거 50년을 올인한 사회 문제를 논해왔습니다. 난 사회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적극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는 약속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등등등등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이 대책들은 뭘까요? 노동입법, 사회법이죠. 노동자 복지정책. 그래갖고 이제, 질병보호법이니, 재해보호법이니, 뭐, 상해제 보호법이니 등등을 추진했고, 자, 이때 3인당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건 뭘까요? 계급별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어가지 못해. 국회의원을. 그런 걸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3페이지 5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가정책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기획의 배경을 두 가지 이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체계에서 판서 내용을 쭉 있고, 판서의 내용은 비스마르크의 무슨 정책과 관련된 거죠? 문화투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문화투쟁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보면 그 배경은 카노사에 가고 말았다. 이 사람은 카노사에 갈 일이 없다고 했죠. 문화투쟁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나는 이제 교황에 굴복한 일이 없겠다. 근데 결국 굴복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관세 정책 전환을 배경으로 자유당의 지지를 상실했죠. 그래서 3인당과 대립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당과 협력할 수 없었던 이제 상황에 몰린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시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제 볼게요. 근데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잠깐 이제 쉬었다 할게요. 예. 자, 쉬었다 하기 전에 잠깐 거기 약간 수정할 게 있는데 뭘 수정했냐면 63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630페이지. 거기 이제 인민당 활동 내용 있죠? 그 인민당 활동 내용에 이제 19세기 후반의 내용 중에 제가 약간 이제 설명하고 거기 적어놓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은 밖에 있는데 그 적어놓은 결과 부분에서 좀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게 있어갖고 좀 곤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곤치냐면 그 다음에 결과에서 인민당의 주장을 수용한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민당의 주장을 수용한 민주당에게 패배를 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도 단독으로 내지 못하고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당이나 뭐 예전에 노동당이 내었던 정책들 있죠. 이런 것들 뭐 복지 프레임 같은 것들, 진보 프레임들 자한당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이 통합해갖고 다 가져다 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도 인민당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또 지지 세력들 분산을 막기 위해서 끌어다 쓴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좀 쉬었다가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